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연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어릴 적부터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착하게 살면 안 되는 일도 다 잘 되는 법이라고 했지만 살다 보니 그 법은 착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만 통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쁜 놈들이 그 세상에서 뻔뻔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더 강인한 법이 필요하다는 걸 제 시누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참 시끄러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혼 후 재혼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슬픈 내용은 아니지만 행복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5년 전에 이혼 후 지금은 매우 행복한 돌싱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엄마와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자색 씨와 김대리 씨가 쑥맥이라는 동호회에서 옷을 나타내는 이벤트에 참여했대요. 처음에 한 번 참여한 것인데 그 이후로는 참여하지 않다가 어제는 갑자기 참여하겠다고 했대요. 어떤 이유로 갑자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김대리 씨가 어제 너를 찾는다고 했더라고요. 혹시 그가 내게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 건 아닐까 싶네요. 제 남편과 저는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었어요. 우리는 자전거를 타며 산을 탐험하는 자전거 동호회에 함께 속해 활동했었죠. 그때 우리는 서서히 가까워지다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말없이 답답한 남자로만 보였었는데 말이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생각보다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여동생과 둘이 살고 있어서 어딘지 과묵한 아버지 같기도 하고 속 깊은 오빠 같기도 했어요. 저는 오빠도 없고 아빠도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런 오빠가 있으면 정말 든든하겠다고 생각했죠.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잼실감이 너무 컸어요. 살아가는 의미를 못 찾겠어요. 저보다 어린 여동생은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살아왔기에 동생을 제가 지켜줘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마음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유예요. 남편은 여동생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진솔했어요. 아니, 진솔함을 넘어서 세상의 전부처럼 보이는 때도 많았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아무래도 여동생이라 보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모양이었어요. 뭐라고? 알았어. 내가 금방 갈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 지금 택시 타고 바로 갈게. 알았지? 무슨 일이야? 동생이라면 끓이다가 뜨거운 물에 데웠나 봐. 지금 가봐야겠어. 내가 이따 전화할게. 미안해. 괜찮을까? 병원부터 데려가야 하지 않아? 나도 같이 갈게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데이트 중이었는데도 동생이 일어서는 사고가 발생해 급하게 동생을 도와주러 달려갔어요. 20살이 넘은 동생이 다친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 심각한 상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얗게 창백해진 동생을 보고 나서 또 전화해서 오빠를 불러대는 여동생도 있었어요. 형제가 없는 나는 죽겠다 깨도 이해할 수 없어 왜 이렇게 더럽게 안 매웠을까 싶었어요. 괜찮아. 커브 돌 때에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라고 했잖아. 큰일 날 뻔했어. 자기가 한강에라도 빠졌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 같아. 자, 일어서. 응급실에 가야 해. 물론 남편은 나한테도 여동생에게 하는 것처럼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동호회에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무릎이 살짝 까진 적이 있는데 아주 동호회 사람들이 다 놀릴 정도로 중내산에 오버를 했어요. 결국 응급실에 가야 한다며 저를 업고 난리를 치는 통에 사내에서 오글주의 커플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겉으로는 창피했지만 속으로 저는 그런 남편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저에겐 너무나 새롭고 행복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평생 보살핌을 받고 싶어서 저는 연애한 지 3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언니, 그거 알아요? 우리 오빠보다 내가 언니 먼저 찍은 거야. 오빠한테 언니 얘기 듣고 내가 무조건 잡으라고 했거든요. 이어서 다이 여자가 내 올케다 이래. 아, 이렇게 언니가 딱네요. 올케가 됐었어요. 난 마음 먹으면 다 돼요. 오빠가 내 말이라면 꼼짝 못하니까 신우와는 결혼 전에 딱 한 번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게 다였어요. 남편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지만 우리가 워낙 급하게 연애하고 결혼하느라 가족들과 깊은 정을 쌓을 시간을 많이 안 왔거든요. 그런데 남편한테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신우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될 정도였어요. 데이트할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결혼한 이후에도 둘이 아니라 셋이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화 속엔 늘 신우가 있었어요. 어머, 언니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름답다. 나와 정말 잘 어울려요. 예쁘지요? 잘 어울릴 거예요.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예단도 못했고 남편의 제안으로 신우이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했어요. 우리는 소박하게 저렴한 커플링으로 나눌 예정이었지만 신우이가 추운 걸 해주고 싶다는 남편의 뜻에 따라 그랜드 다이아몬드 오브까지 신경을 썼지요. 남편의 동생에 대한 사랑도 잘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대신이 될 생각에 엄마와 상의해서 좋은 걸로 준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끔찍히 소중히 여기는 동생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혼한 후 시부모님의 제사가 우리 집에서 열렸어요. 신우가 자고 간 적이 있었던 날, 그때 들은 얘기에 대해 후회할 만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완전 바보 같아요. 즐거움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형님한테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형님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먼저 다가간 거죠. 형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녀석을 만나기 위해 한강으로 가서 몰래 관찰하고 2달 동안 추적했으면서 그의 삶을 엿본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형님이 지금 어떤 여자에게 사로잡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형님이 지금까지 9수 솔로로 있게 됐을지도 몰라요. 제가 잘 선택했어요. 형님은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편하죠. 그것을 알고 있어요. 피곤해서 먼저 잠들어 버린 저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남매의 대화로 인해 깨어나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 어떻게 됐는지 방 안에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난 이야기를요. 나를 먼저 지목하고 이거 대체 무슨 소리야?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서 몰래 지켜봤더니 2달 동안 처리를 비행한 거였는데 진짜 이게 뭐란 얘길까요? 두 사람 대화를 듣다 보니 답이 나오더군요. 신우는 남의 시선도 있고 자기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시댁에서도 그러니 오빠가 결혼했으면 했다고 하고 주변에서 머리 없는 오빠가 연애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고 결혼해도 오빠가 자기 말만 듣게 하려고 어수룩한 여자를 찾는다고 해요. 결혼을 한 깜찍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어요. 끔찍한 건 우리가 처음 만난 동호회, 각종 데이트 장소들, 남편이 결혼 전에 줬던 향수와 주얼리 그리고 밤마다 보냈던 달달한 메시지까지 모두 신우의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거의 넘어오자 2달간 직접 제 뒤를 밟으면서 구린내 나는 구석이 없는지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던 거였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죠. 오빠, 나 아니었음 결혼 절대 못했어. 내가 선물에 문자까지 다 해줬으니 망정이지. 누총각으로 살 뻔한 인생 구제해준 거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돼. 알지. 남의 잔혹한 속삭임을 들어버린 후 저는 제 결혼에 대해 깊은 불신이 생겼습니다. 마마보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동생의 말에 굴복하는, 동생에게 조종당하는 크고 나이 많은 인형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두 남매의 계획에 얽힌 부족한 여자로서 살이 떨리도록 했지만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남편을 한순간 미워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겉모습과 사랑, 결혼을 혼동한 것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고려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니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게도 남편으로부터 받게 되었던. 점점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오빠, 언니. 나이 들었는데 남자랑 결혼할래요? 나만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뭘 해줘야 하죠? 나만 보고 산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죠? 안 그러면 진짜 죽을 줄 알아요. 제 고민이 극에 달할 때쯤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남자를 데려왔어요. 조그만 회사를 다니는 2살 연하의 남편이었는데 대충 보아도 시누이에게 눌리고 살 것 같은 여린 타입의 남자였어요. 시누이는 이번에도 그 남자를 돌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뭘 그렇게 돌보는지, 자신의 삶을 돌볼 것이지. 어쨌든 시누이는 변변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고 있으니 남자의 수입이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버는 돈에 비해 소비가 큰 편이라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신우에게 명품백, 구두, 목걸이 등을 구매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가 결혼하면 남편이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덜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만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반대하면서도 신우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전셋집을 마련해 주느라 허리가 휘었을 때 시부모께서 남편을 조종하여 아파트를 사내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느꼈어요. 결국 시누이는 6개월도 안 돼 못 살겠다며 짐을 싸고 졸지에 우리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저에게 충실하고 제 말을 잘 들어줬던 남편은 신우가 돌아오자 다시 바보로 변했어요. 그동안 제가 임신 준비를 하느라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하루 종일 신우랑 있으려니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신우는 밤낮으로 남편을 조종했어요. 술이 먹고 싶으면 오밤중에 술을 사오게 했고 먹고 싶은 반찬이 있으면 남편을 시켜 저한테 말하게 했어요. 용돈이 필요하면 저에게 생활비를 덜 주더라도 동생에게 용돈을 주도록 오빠를 설득했죠. 심지어 저는 남편에게 받은 명품백을 중고 어플에 올려 직거래를 하는데 그것마저 오빠를 시키더라고요. 심부름값 1,000원도 안 챙겨주면서 깎아줬다고 성질을 내면서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녀는 악마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직성이 풀리는 인간 말종이었죠. 순진하고 착한 남자를 꼬드겨서 도망치기만 했어요. 필요 없으면 버리면서 자기 오빠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는 확신에 빠져 낙마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게 그래서 그랬는지 안쓰러웠어요. 나는 아빠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 언니는 한창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갑자기 고아가 되어서 남기 어머님의 결혼까지 파괴 상태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직장 다닐 때는 선배 언니들한테 공덕을 베풀었는데요. 자리를 부탁했어요. 언니가 서류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혼한 지인이 있는데 사람은 괜찮은데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장사만 하다가는 서러워해요. 연애와 결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서 인격이 높다는 점에서 시누이가 배울 점이 많고 살아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누이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엄청 열심히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가씨 이제 사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한번 만나봐요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얼마 후 두 사람은 만나게 되고 곧 사귀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 정도로 빠르게 사건이 진행될 줄은 몰랐지만 시누이가 아주 적극적이었다고 하네요. 하더라도 선배 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 남자가 다니는 곳마다 그를 따라다니며 대시를 했다고 해요. 한 번도 여자로부터 그런 관심과 열정을 느끼지 못했던 그 남자는 시누이에게 점점 끌렸고 이미 아파트도 한 채 갖고 있어 바로 들어가 사는 게 좋다고 했기 때문에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시누이에게서 초고속으로 해방될 수 있었고요. 언니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네요.
오빠하고 결혼하라고 팍팍 밀어준 것도 저였기 때문에 쌤쌤이네요. 우리 퉁치고 앞으로 더 잘해봐요. 신우이는 중매를 해줘서 고마워하며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지만요. 상관없었습니다. 제게는 그 싹튼 나무바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형님, 아주머니 많이 드세요. 저는 정신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 모신다 하다가 이제야 모시기도 했네요. 아무튼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자주 만나 식사하며 가족끼리 끈끈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어요. 제가 잘 할 테니 안심하세요. 남자와는 다르게 신우이의 두 번째 남편은 성격이 매우 차분하고 여자에게 휘둘릴 타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회생활에서 말레비고 경제력도 좋아서 신우에게는 넘치는 상대였죠. 신우이도 오빠의 전 남편에게서는 늘 우유부단하고 꼭두각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자한테만 눈길이 가다가 심해부의 카리스마에 이끌려서 얼마 동안 마음을 빠져 살더라고요. 은근히 둘이 서로 잘 맞고 이번에는 잘 살 것 같다고 느꼈어요. 자, 아주머니께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분 소개해 주셨었잖아요. 은혜 평생 갚을 테니 일단 오늘은 제들 받으세요. 다음에는 뭐를 드려야 할지 고민해 보겠어요. 저가 연결고리가 된 것인지 심해부는 나만큼만 자주 소통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혼한 후에도 가끔씩 연락하고 명절마다 선물 세트를 보내주곤 했었어요. 이혼이라니 놀라우시겠죠? 의왕록진 이후 얼마 못 가 두 번째 이혼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던 남편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부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결국 그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제 발로 찍어보기로 했죠. 그는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친화력도 좋았지만 그와 함께 여자 동창을 집까지 데려다준 일로 인해 결국 제가 집 밖으로 내쫓기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자리를 모두 내놓도록 요구하는 것이 벌써 어이없었지만 결국 그는 법적이나 상식적으로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 후 심해부는 작은 빌라 전셋집을 제공하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어요. 결혼 후 1년만 살고 결국 떠나면서는 단지 이 정도만 남겨준다는 것은 장치로서 남는 짝사랑이었네요. 형제가 지금 올 수 있다면 정말 속이 시원하게 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잠을 자지 못해서 다양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네요. 이렇게 계속되면 안 되는데 어쩌면 내가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빠가 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초반에 2번이나 이혼을 경험한 신우는 오빠에게 걱정거리로 다가왔고 잠이 오지 않아 집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등을 몰래 이야기하며 남편을 계속해서 부르곤 했어요. 억지로 시도할 때도 없이 남편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콜센터를 이용해 남편이 제 말 한마디에 움직인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번은 새벽에 돈이 들어간 전화벨 소리가 울렸는데 당연히 신유일인 줄 알았지만 받아보니 고향집에서 혼자 계신 엄마가 위급하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놀라서 눈물로 흐르면서 짐을 싸서 새벽 첫 차로 내려갔어요. 저기요, 괜찮겠니? 나도 같이 갈까? 하고 전화해서 내가 바로 갈게 해. 그때까지는 내게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이 일어날 줄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나를 배신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병원에 가보니 엄마는 폐렴이 악화돼서 사경을 헤매고 계셨어요. 결혼 후 남편과 시누이에게 신경 쓰느라 엄마를 돌보지 못한 탓에 이렇게까지 병이 악화되었던 걸 몰랐어요. 죄책감과 안타까움 속에서 엄마 앞에서 실신해버렸다. 그러자 병원에서 남편에게 연락해 보호자가 엉망이 된다고 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사정으로 인해 즉시 올 수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간호사가 말했다. 부인이 실신했다는 소식에 남편은 깜짝 놀라셨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여동생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고 지금 집에 사정이 발생해서 나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움에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보라는데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딸과 사위의 이름만 적으라고 해서 제가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정신이 없던 중에 간호사가 말했던 이유가
너무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지러운 상태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다. 제 상태가 좋지 않아 휴가를 내고 내려와 달라고 부탁할 참이었는데 남편의 전화를 신우이가 대신 받았다. 어머, 아가씨, 오빠 출근을 안 했어요. 이 시간에 왜 아가씨가 전화를 받나요? 언니, 지금 오빠는 출근이나 제대로 할 상황인가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라고 전화해서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등의 말을 했다. 와이셔츠나 양말을 갈아입을 것도 없고 먹을 반찬도 없는데 출근을 할 수는 없는데 겨우 해결해서 보내주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전화가 올까봐 전화를 들고 가기로 결정했다. 언니가 그러고 있으면 오빠는 또 왜 부르는지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언니, 엄마, 원래 안 좋으셨잖아요. 그거 다 알고도 결혼한 거면 이제 와서 병원 간호까지 하라니요. 오빠 출근하게 하고 가야 했던 거죠. 그리고 얼른 와서 케어해줘야 했어요. 우리 오빠도 힘들면 회사 때려치우라고 할까요? 뭐가 이렇게 불공평해요,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시부모도 함께 살면서 장모님 수발 들러니 뭐가 그렇게 대단한 처가라고 그러시나요? 얼마나 더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시나요? 맥락 없는 신우이의 헛소리에 저는 완전히 어휘를 상실하고 말아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요? 어떤 상식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가 막혔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이어지는 신우의 행동은 정말이었어요. 아가씨,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엄마가 위독하시다는데 거기서 공평하다는 말은 왜 나오는 거죠? 지금 늙은 사람이 아픈 건 당연한 것이지만 젊은 사람의 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 맞아요. 오늘부터 이 집에 와서 살림을 하고 오빠를 챙길 거예요. 덕분에 알바를 그만두어야 해서 내가 받은 알바 시급으로 일당을 정리해서 보내줄게요. 매일 정산하는 것으로 부탁드릴게요. 친정열로 남편을 내팽개치고 방치한 것 같아요. 톡톡히 치루어야 할 일이 있으니 지켜보세요. 그리고 오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를 통해 전하세요. 어차피 이 전화로 몇 번이고 전화해도 받을 거예요. 끊어야 해요. 엄마가 쓰러지신 것보다 더하는 것은 더 큰 충격으로 아찔했어요. 꿈이라고 믿길 원했기 때문에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것이 처참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남편은 신우에게 미안하지만 상황 때문에 못 가겠다는데 주고가 되어야 하니 나중에 오면 얘기하자는 문자 한 통만 보내고 연락을 끊었어요. 생각보다 미쳤던 남매였죠. 실제로 알아도 이혼하지 못하고 5년이라는 시간을 참은 제 자신을 원망했어요. 엄마, 이렇게 떠나가시는 게 어딨어요. 제가 미안해요. 하나뿐인 딸이라서 시집가서 제사하러 가는 걸 찾느라 엄마도 나를 외면하고 엄마, 제 눈물이 너무 뜨겁게 흘렀던지 며칠 동안 정신을 못 차리시던 엄마가 갑자기 눈을 떠서 날 보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엄마, 돈이 있어. 모아둔 돈이 있어. 그거 가져. 너 가져. 꼭 챙겨라.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엄마는 겨우 정신을 차리셔서 하나뿐인 딸에게 남길 것들을 살피며 챙기셨어요. 그 후 딸이 감사한다는 말도 못 듣고 다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셨죠. 넓은 데로 이사 가라는 말이 현재 남편과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이 느껴져 가슴이 찢어졌어요. 너무 허망해서 정신을 잃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일서천리로 장례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그때 신우에게 두 번째 전남편인 이전 심해부가 모처럼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에 일이 있어 다녀오다가 과일을 좀 샀는데 제 식구들에게 보내겠다고 했어요. 신우이와 연락하기 꺼려서 2박스를 택배로 보내면 하나는 신우에게 전해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던 중 지금 저는 병원에 있어서 아마 신우가 받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게 되었고 병원에 왜 있는지 계속해서 묻는 것을 통해 엄마께 돌아갔다는 말을 해버렸어요. 사실 이제는 가족도 아니라서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냥 지나치게 하는 게 그랬는지라 다행히 가까운 분들이 있어서 한 달 동안 돌봐줄 거라고 해주었어요. 남편이 없어서 놀라기에 어쩔 수 없이 또 신우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분들이라서 바로 이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나서서 남편 대신 장례 처리를 해주었어요. 본의 아니게 많은 폐를 끼쳤죠. 언제쯤 처리될지 모르는 아이인데 살아있고 싶어서 매일 SNS에 명품을 올리고 있어요. 엄청 화려한 척 하더라도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아직도 명품 백중고로 사고 팔고 하는 건가요? 요즘은 그것에도 질려 있는지 어디를 보러 다닌다고 올렸더라고요. 전세를 빼놓으니 더 어려울 텐데 알바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돈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주머니도 잘 아시겠지만 걔는 참 여우잖아요. 아니죠. 여우 다리는 길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잔꾀를 부리는 데까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재주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공통적인 화근인 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나마 엄마를 잃은 슬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오면서요. 신나, 부인이란 의미로 해서 은시골에 시집가지 않고 남부는 30대 중반인 시댁을 작별 메시지만 남기고 소리 없이 떠나셨다. 그렇게 떠나면서 신에게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드디어 몇 시간이 지난 뒤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내가 두 사람을 알지만 친하지는 않아서 어색한 척도 하지 않았고 손님만으로 정신이 없어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 사이에 남편은 조의금을 받으면서 시어머니와 장례식장을 돌아다녔다. 신은 어쩌다 하룻밤을 새면서 마지막 날까지 장례식장을 지켰다. 가끔 조의금을 받는 테이블을 떠돌며 남편과 서먹거릴 때도 있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는 말없이 남편의 차를 타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고 말았다. 엄마의 슬픔에도 견디기 어려워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허망하다. 하루 거의 쥐죽은 듯이 자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남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잘 들어보니 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만히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내가 옛날부터 받은 그 집,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 오빠가 알아서 적당히 장부를 정리해놨으니 금액 조금씩 정리하면 되잖아. 어차피 언니는 몰라. 셈이 둔하잖아. 내가 살인 보는 눈은 기가 막히다니까. 이번에도 봐. 조의금이고 뭐고 전혀 신경 안 쓰는 거 그쪽으로는 아예 젬뱅인 것 같아. 오빠가 그랬잖아. 동호회 총무인데 동호회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다고 못 믿어 했다며 사람 안 변해. 샘 내린 사람은 평생 못 고쳐. 아무튼 눈치 못 채게 빨리 처리해 놔야 해. 나 빨리 이사 가고 싶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다 이 미친 사람들이 우리 엄마. 조의금에 손을 대겠다는 작당을 제 집에서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나를 무시하고 얕보더라도 정도가 있지요.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치료와 응징이 필요한 정신세계를 가진 신이와 귀신 시인처럼 그 악마를 믿고 따르는 멍청한 남편의 마음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너희 전심에 부도 오라 그러자. 미친 남매 타도 작전을 한번 제대로 세워보자고. 부끄럽지만 선배 언니에게 다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언니는 이혼 경험이 없어서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외부인에게도 도움을 청해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셋이서 이혼 작전을 설계했고 신우와 남편보다 훨씬 뛰어난 팀이었죠. 우리는 두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중에는 심해부를 적극적인 존재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신우한테 당한 것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심지어 신우가 결혼 생활을 하던 시절에 심해부가 편의점에 가서 돈통을 열고 돈을 꺼내 간 여자인데 알바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CCTV를 통해 확인하니 너무 수치스러워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아마 동창 때문이겠죠. 하나 동창이 시집가서 그 아파트에 산다고 했거든요. SNS에도 그 친구가 빨리 이사 오라고 우리 드디어 이웃사촌이네 하는 댓글이 있어요. 그런 것에 목숨을 건 스타일이라서 지금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돈 조의금이 문제겠죠. 저한테 돈 빌리러 올지 몰라요. 사실 사이가 좋았다면, 아니 평범한 시누이 늙게 생기였다면 혼자서 시누이가 이사 간다는데 돈을 보태주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남매는 상식밖에 불순한 방법으로 얻으려고만 하고 그 더러운 방법으로 저를 이용해서 자비란 있을 순 없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 생활이 어렵고 이혼을 고려하며 모여서 고민하던 중 심층부에서 뜻밖의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결국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는데 이사하려는 집이 깡통 전세라는 의심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비교도 않고 집이 한 채 나오자마자 대출을 받아 계약을 한 것으로 보였어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그 사이에 주인이 바뀐 것으로 보아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모르고 즐거워하며 SNS에 자랑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그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추적한 결과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속여 두 사람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예상대로 정말 신기한 일이지 얼마 안 돼서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했고 그 집이 경매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며칠 지나니 고의적으로 파산해서 전세 사기를 벌이는 악랄한 사기꾼들에게 속은 일이 있네요. 신우는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는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넘어가 발등 찍힌 것이라고 고소했지만 더 기이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지나가 버렸어요. 그 집을 사둘까요? 그리고 쫓아낼 수 있잖아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돈이 있어요. 그 돈이면 무리 없이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샘내리다고 날 만만하게 본 형제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너희들 머리 꼭대기 위에 내가 있다.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죠. 그렇게 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드디어 저는 그 집을 낙찰받아 주인이 되었어요. 경매가를 시세보다 높이 적어 넣었더니 무리 없이 한 번에 낙찰이 됐죠. 그것도 모르고 있는 채 신우는 SNS에 집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언제 놀래줄까? 고심하고 있는데 시내가 집들이를 한다며 오빠와 저, 그리고 오지랖 넓게 심해부까지 조절을 했더라고 해요. 그날이 바로 디데이였어요. 드디어 집들이 날, 저는 퇴근 후 남편이 직접 신우 집에 가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옷이나 결혼할 때 한 혼수가전 폐물 등을 꼼꼼히 싸서 차에 싣고 남편의 집을 떠나 진정한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신우가 자신의 집인 줄 알고 기뻐할 그 집에, 하지만 제가 진정한 주인인 그 집이라는 말이에요. 아파트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층까지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남편을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간 것 같았어요. 좋은 순간도 있었지만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물거품처럼 넘어가 버리기로 했어요. 마치 꿈을 꾼 것처럼요. 왜 이제야 왔는지.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참, 신의 집에 도착하니 음악을 들으며 두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늦게 온 것에 대해 남편은 타박까지 쓰기 시작했지만 어이없었어도 다음에 벌어질 기이한 장면을 위해 참았어요. 몇 분 후에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신우 집 안으로 짐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광경을 본 남편과 신우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이 짐들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남편이 물으니 무슨 짐을 말씀이세요 아저씨들? 당황한 이삿짐센터 아저씨들이 멈칫하며 저를 일제히 쳐다보았어요. 이건 안방에 두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부엌입니다. 남편과 신우는 나를 미친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언니, 미쳤어요. 남의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이 여기 내 집인데 당신 미쳤어. 대체 뭔 소리야? 가방에서 소리를 꺼내 거실 한복판에 던졌어요. 미친 건 너희들이지.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못 믿겠다면 서류 확인해봐. 봐도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신우와 남편은 바닥에 있는 서류를 주워서 확인했고 얼굴이 점점 파랗게 변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아저씨들도 상황을 파악했지만 게임 끝났다는 표정으로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어이가 없어서네. 인생은 빈 깡통으로 시작하여 그런 집까지 샀다. 서류를 확인했으면 알겠지만 이제 나는 집의 주인이다. 똑똑하다고 대표적으로 굴더니 너희들이 당한 것이란 굴레에 빠져 있을 거라고. 너희들이 계약한 집주인은 벌써 파산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경매를 통해 넘어간 집은 내가 내 이름으로 산 것이고 아파트는 좋네. 나는 보지 않고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계속하여 보고는 새 얻었지만 결국 사기당하고 보증금과 식사비를 날렸네.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떤 일이 심각해진 것을 깨달은 신우이와 남편은 부동산과 전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들이 계약한 사람도 부동산도 이미 다 사라진 상태임을 확인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장모님 조의금으로 집을 담보로 산 것이다.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냈는데 한순간에 서류 저편으로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미안한데 당장 짐 빼줄래요? 나 이제 오빠하고 이혼하고 여기서 살 거니까 이사비 정도는 내가 대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안 나가면 나 정말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때요? 이사비 받고 순순히 나갈래요? 아니면 강제로 질질 끌려 나갈래요? 남편이 당황해서 입만 벌리고 있는 사이 시내부에게 상황을 설명한 신우이는 당장 무릎부터 꿇더군요. 집을 구할 때까지 몇 개월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신경을 끄고 집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내 집이니까 정말 내 집이니까요. 와, 생각보다 집 괜찮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끈기 있던 것이었다는 거죠. 집 구하는 게 왜 어려워요? 남매끼리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같이 살아요. 대출을 서로 좋게 갚으면서 아참, 그리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날에 와주신 손님들이 주신 돈은 빨리 갚아야겠죠. 소송에 들어가면 골칫거리가 되어버리니까 좀 빨리 해결해줘야 해요. 누구와도 다르게 전 남편이나 오빠를 파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서 말이에요. 부탁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한 뒤 이혼을 통보했어요. 충격을 한 번에 받아야 배가 된다고 하니까요. 언니야. 언니, 제발 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부모님을 일찍 여유롭게 배우지 못해서 부모님을 팔아먹지 말고 제정신 차리세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다 해도 온갖 소리를 다 하다가 집을 빼앗기니 서러워요. 내 생각이 틀린 게 맞아요. 너한테 딱 맞는 벌이죠. 결국 두 사람은 제 짐을 싣고 온 이삿짐 차를 이용해 빼앗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했어요. 어차피 경매로 낸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가서 아쉽지 않았거든요. 그 후에 선배 언니, 나, 그리고 이전에 심해보는 재테크도 함께하고 조그만 가게도 내면서 사업 파트너가 되었어요. 다들 자금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계속해서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참, 전 남편과 이전 시누이는 한동안 함께 살았었는데 그 후에 전 남편이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해왔어요. 30년 된 투룸 빌라에서 살면서 조그만 커피숍을 열었다고 하는 건데 쑥맥이랑 악마가 만나 얼마나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